어머니 이제 이런 장사 안 하셔도 되잖아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우리 회사 이미지에 조금 이제 좀 편하게 쉬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며느리는 왜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또 회사 이미지를 언급한 건 무슨 뜻일까요?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참여는 좋은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누군가에게 위로와 힐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통영, 남해 바다를 품은 그 작은 항구 도시에는 수십 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오래된 시장이 하나 있습니다. 통영 중앙시장입니다. 새벽이면 어김없이 생선 상자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골목을 가득 채우고 바다 냄새가 골목 구석구석을 타고 올라오는 그런 시장입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번듯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에는 오래된 것들이 가진 특유의 묵직함이 있습니다. 삶의 냄새가 있고 세월의 무게가 있고 그리고 사람의 온기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 시장을 보면서 낡았다고 합니다. 불편하다고 합니다. 냄새 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 압니다. 이런 시장이야말로 진짜 세상이라는 걸 말입니다. 여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전부 맨손으로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몸 하나 들고 이 시장에 들어와서 하루하루 버티다 보니 수십 년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손을 보면 압니다. 거칠고 굳어있고 상처 자국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만들어낸 것들이 있습니다. 자식들 대학 보내고 집 한 채 마련하고 노후를 버티고 그 모든 것이 이 낡은 시장에서 나왔습니다. 이 시장에서 장사를 처음 시작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시장 어른들한테 인정을 받는 겁니다. 통영 중앙시장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은 먼저 예의를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어른들한테 먼저 인사를 드리고 처음 한동안은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그게 이 시장의 규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규칙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의리입니다. 한번 거래를 시작하면 함부로 끊지 않는다는 의리. 한번 맺은 인연은 쉽게 버리지 않는다는 의리. 어려울 때 먼저 손 내밀어준 사람을 형편이 좀 나아진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의리. 그 의리가 통영 중앙시장을 수십 년 동안 지탱해온 힘이었습니다. 돈이 오가는 거래이지만 그 안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장에서 한번 신뢰를 잃으면 평생 회복이 안 된다고. 반대로 한번 신뢰를 쌓으면 그게 평생 재산이 된다고. 그 말이 딱 맞는 사람이 이 시장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 시장 한복판에 30년 넘게 같은 자리를 지켜온 생선 좌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좌판 앞에 매일 새벽이면 어김없이 앉아있는 여자가 한 명 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그 여자를 그냥 이렇게 부릅니다. 명숙 아지매. 본명은 이명숙입니다. 올해 나이 73입니다. 이 여자는 매일 새벽 3시가 되면 스스로 눈이 떠집니다. 알람이 필요 없습니다. 30년 동안 같은 시간에 일어났으니 이제는 몸이 먼저 기억하는 겁니다. 이명숙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낡고 해진 앞치마를 천천히 둘러맵니다. 그 앞치마는 세월이 얼마나 됐는지 알 수 없을 만큼 낡았습니다. 기름때가 배어 있고 군데군데 해진 자국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누렇게 발해 있고 어떤 날은 물이 튀어 얼룩져 있습니다. 처음에 이 앞치마를 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얼굴을 살짝 찡그렸습니다. 왜 이런 낡은 것을 쓰냐고 새 것을 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명숙에게 그 앞치마는 그냥 낡은 천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담긴 물건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다음 날 처음으로 혼자 이 시장에 나왔을 때 둘은 앞치마였습니다. 아들 중학교 입학식 전날 밤에도 이 앞치마를 두르고 새벽 장사를 나갔고 아들 대학 합격 소식을 들은 날에도 이 앞치마를 두르고 생선을 손질했습니다. 기쁜 날도 슬픈 날도 이 앞치마와 함께였습니다. 이명숙에게 이 앞치마는 훈장이었습니다. 30년을 버텨온 사람의 훈장이었습니다. 이명숙은 앞치마를 두른 뒤 오래된 손수레를 끌고 아직 어두운 새벽 통영 한 곳 쪽으로 천천히 걸어갑니다. 손수레도 낡았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하지만 이명숙은 그 소리가 싫지 않습니다. 그 소리가 오히려 정겹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이 골목을 다닌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바다는 늘 어둡습니다. 하지만 어부들의 불빛은 이미 바다 위에 환하게 떠 있습니다. 오늘 잡아온 생선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이명숙은 항구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바다 냄새를 맡습니다. 깊게 한번 들이쉽니다. 그 냄새가 좋습니다. 비린내가 나고 짠내가 나고 바닷물 냄새가 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냄새를 싫어하지만 이명숙에게 그 냄새는 삶의 냄새였습니다. 살아있다는 냄새였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냄새였습니다. 이명숙은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항구에서 물건을 받을 때도 늘 조용합니다. 그저 고개를 살짝 숙이며 인사만 합니다. 말 한마디 없어도 눈빛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래서 어부들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명숙이 어떤 사람인지 말입니다. 평생 남에게 패 끼치지 않고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온 사람,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 한번 맺은 인연을 함부로 버리지 않는 사람. 그래서인지 어부들은 좋은 생선이 나오면 먼저 말을 건넵니다. 명숙 아지매, 오늘 광어 좋다. 이명숙은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으면 조금만 주이소. 이명숙의 말은 늘 짧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말 속에 담긴 것들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있고 묵묵히 버텨온 세월이 있고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말입니다.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지 말입니다. 얼마나 의리 있는 사람인지 말입니다. 통영중앙시장에는 오래된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남을 속이고 장사하면 오래 버티지 못한다는 겁니다. 시장은 좁습니다. 소문은 빠릅니다. 한번 신뢰를 잃으면 다시 그 신뢰를 되찾는데 평생이 걸립니다. 그래서 시장 사람들은 정직을 목숨처럼 지킵니다. 그 말이 딱 맞는 사람이 이명숙이었습니다. 이명숙이 30년 동안 이 시장에서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신뢰였습니다. 한 번도 손님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거래처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자기 이익을 위해 남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명숙의 장사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이 30년을 버티게 해준 힘이었습니다. 이명숙이 처음 이 시장에 자리를 잡았을 때 그 나이가 40이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아들은 중학생이었고 수중에 돈은 없었고 기술도 없었습니다. 그때 이명숙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였습니다. 몸으로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항구에 가고 생선을 받아서 좌판을 열고 하루 종일 손질하고 팔고 저녁에 정리하고 그리고 다음날 또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이명숙의 하루였습니다. 그 하루가 30년이 넘게 쌓인 겁니다.
시장 어른들은 그 모습을 다 봤습니다. 비 오는 날 우비 하나 걸치고 장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눈 오는 날 손이 얼어붙어도 생선을 손질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몸이 아파도 좌판을 비우지 않는 모습을 봤습니다. 점심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좌판을 지키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남은 생선 한 마리라도 더 팔려고 애쓰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모습들이 시장 사람들의 마음에 쌓였습니다. 그래서 시장 어른들이 이명숙을 진심으로 아꼈습니다. 어른들이 이명숙 편을 들어줬습니다. 좋은 거래처를 소개해줬습니다. 좋은 어부를 연결해줬습니다. 이명숙이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건 혼자만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의리였습니다. 그리고 이명숙은 그 의리를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어려울 때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좌판 이웃이 장사가 안 될 때 자기 손님을 옆으로 보냈습니다. 처음 시장에 들어온 젊은 상인들이 힘들어할 때 어부들한테 먼저 부탁해서 좋은 물건을 연결해 줬습니다. 주변 상인 아이 대학 등록금 때문에 힘들다는 소리를 들으면 아무 말 없이 쌀한 포대를 들고 갔습니다. 병이 나서 장사를 못하는 이웃이 있으면 자기 좌판 챙기면서도 그 이웃 좌판까지 봐줬습니다. 그게 이명숙이었습니다.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게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도리를 지키며 사는 것이 이명숙이 아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30년 동안 이 시장에서 이명숙을 지켜줬습니다. 하지만 이명숙이 시장에서 존경을 받는 이유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명숙에게는 남들이 잘 모르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 이야기입니다. 이명숙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김정우입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수산유통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서울의 크고 유명한 식당들과 거래를 하는 제법 규모 있는 회사라고 들었습니다. 직원도 수십 명이고 사무실도 강남에 있다고 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이명숙을 볼 때마다 말합니다. 명숙 아짐의 팔자 좋다고 말입니다. 아들이 서울에서 잘 나간다고 말입니다.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말입니다. 이명숙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웃기만 합니다. 그리고 짧게 말합니다. 아들이 잘해야지 뭐. 그 웃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아들이 잘 되는 것이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김정우가 어떻게 대학에 갔는지, 어떻게 서울로 올라가게 됐는지, 어떻게 회사를 차릴 수 있었는지 그 모든 시작에는 이 비린내 나는 생선 좌판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이 중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진 남편은 그 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전날 저녁까지도 멀쩡히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던 사람이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이명숙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친정도 멀었습니다. 시댁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움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남편이 없으니 빨리 재가를 하라고 했습니다. 아들 혼자 키우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무슨 고생을 하려고 버티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명숙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은 내가 키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지켰습니다. 이명숙 혼자 아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그때 이명숙의 나이가 42살이었습니다. 이명숙은 눈물을 흘릴 시간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다음 날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 쉬라고 했습니다. 장례 치르고 힘들 텐데 며칠만 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명숙은 쉬지 않았습니다. 쉬면 생각이 났습니다. 일을 해야 버틸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남의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설거지를 했고 채소를 다듬었고 배달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장에서 생선 손질 일을 배웠습니다. 손이 베이고 찔리며 배웠습니다. 칼 다루는 법을 익히는데 몇 달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시장 어른 한 분이 이명숙에게 좌판 자리를 내줬습니다. 명숙이 너 여기서 해봐라. 그 말 한마디가 이명숙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 자리 하나가 30년이 된 겁니다. 비 오는 날에도 눈 오는 날에도 몸이 아픈 날에도 이 좌판을 지켰습니다. 생선 한 마리라도 더 팔아서 아들 학원비를 냈고 아들 교복을 샀고 아들 도시락을 챙겼습니다. 아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공부를 잘했습니다. 선생님들이 대학을 권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을 권했습니다. 이명숙은 그 말을 듣고 밤에 혼자 울었습니다. 서울대학. 돈이 얼마나 드는지 몰랐습니다. 아니, 사실은 알았습니다. 알기 때문에 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아들한테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그리고 새벽에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장사를 더 열심히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팔려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물건을 들여오려고 몸이 부서지도록 일했습니다. 겨울에는 손이 얼어 터졌습니다. 여름에는 더위에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쉬지 않았습니다. 쉬면 아들 앞날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서울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그날 이명숙은 좌판 앞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살면서 그날처럼 기뻤던 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대학 등록금이 있었습니다. 생활비가 있었습니다. 서울 방값이 있었습니다. 이명숙은 그것도 다 감당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들어오는 생활을 4년 동안 했습니다. 몸이 버텨줬습니다. 마음이 버텨줬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취직을 했습니다. 이명숙은 그때 처음으로 조금 쉬었습니다. 아들이 이제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좌판은 계속 지켰습니다. 이제는 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자리 자체가 이명숙의 삶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아들이 회사를 차리겠다고 했습니다. 수산 유통 회사였습니다. 서울에서 식당들한테 생선을 납품하는 회사였습니다. 이명숙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들이 자기 이름으로 회사를 차린다는 말이었습니다. 이명숙은 그때 아들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아무도 모르게 아들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인연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경남의 도매상들을 떠올렸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어부들을 떠올렸습니다. 서울 식당 사장들 중에서 아는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이 서울에서 수산회사를 차렸다. 한번 거래해 줄 수 있겠나? 말은 짧았지만 그 말에는 30년의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명숙이 부탁한다는 말에 도매상들이 선뜻 나섰습니다. 명숙 아지매가 부탁하는 거라면야. 당연하지요. 명숙 아지매가 연결해 주는 거라면 믿지요. 그렇게 아들 회사의 첫 거래처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들은 몰랐습니다. 자기 회사가 어떻게 처음 자리를 잡게 됐는지 말입니다. 어머니가 뒤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말입니다. 어머니의 30년 신뢰가 자기 회사의 뿌리가 됐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명숙은 아들한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자기 힘으로 해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길 바랐습니다. 아들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뒤에서 도와줬다는 말을 들으면 아들이 위축될 것 같았습니다. 그 마음이 싫었습니다.
아들이 당당하게 살기를 바랐습니다. 그게 어머니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 이름은 박지연입니다. 서울에서 나고 자란 사람입니다. 대학도 서울에서 나왔고 말도 아주 또렷하고 똑 부러집니다. 처음 통영에 내려왔을 때 시장 사람들은 다들 모여서 며느리를 구경했습니다. 서울에서 왔다 하니 다들 궁금했던 겁니다. 키도 크고 옷도 세련됐고 말도 반듯하게 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이명숙한테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명숙 아지매, 며느리 잘 들어왔네. 이명숙은 웃었습니다. 속으로도 기뻤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참 공손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어머니 시장 장사 힘드시죠? 어머니 제가 많이 배울게요. 이명숙은 그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참 괜찮은 며느리가 들어왔다고 말입니다. 며느리가 처음 좌판에 와서 생선을 보더니 신기해했습니다.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이 생선은 어디서 오는 거냐고, 이걸 어떻게 손질하는 거냐고, 이건 뭐가 맛있냐고. 이명숙은 그게 좋았습니다. 관심을 가져주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좌판에 왔을 때 시장 이웃 어른들한테 인사를 잘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잘 안 했습니다. 나이 많은 어른들한테 먼저 고개를 숙이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명숙은 그냥 넘겼습니다. 서울에서 자랐으니 이런 문화가 낯설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가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이명숙 좌판에 앉아 있는 손님한테 좀 어색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시장 좌판 앞에 쭈그리고 앉아 흥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살짝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이명숙은 그것도 그냥 넘겼습니다. 서울에서 자란 사람이니까 이런 시장 분위기가 낯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은 달랐습니다.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장에 내려왔을 때였습니다. 여름이라 생선 냄새가 골목에 가득했습니다. 더운 날씨에 생선 냄새는 더 진하게 퍼졌습니다. 땀 냄새와 생선 냄새가 섞여서 골목이 온통 그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며느리는 좌판 앞에 서더니 살짝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리고 이명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냄새 평생 맡으셨어요? 이명숙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게 내 밥벌이 냄새다. 그런데 며느리는 웃지 않았습니다. 잠시 시장을 둘러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런 장사 안 하셔도 되잖아요. 이명숙은 대수롭지 않게 웃었습니다. 몸이 가만히 있으면 병난다. 하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 이미지에.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이런 시장 장사는 조금 말을 끝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끝나지 않은 말이 이명숙의 마음에 오래오래 남았습니다. 우리 회사 이미지, 이 생선 좌판이 아들 회사 이미지에 걸린다는 말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좌판을 지켜온 사람한테 처음 온 며느리가 한 말이었습니다. 이명숙은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명숙이 이 좌판에서 번 돈이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이 비린내가 배어있는 앞치마가 아들 유학 자금을 만들었습니다. 이 낡은 손수레가 끌고 온 생선들이 아들 회사의 시작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는 이 좌판이 이미지에 걸린다고 했습니다. 이명숙은 참았습니다. 자식 장사에 방해가 될까봐 참았습니다.
아들이 불편해질까봐 참았습니다. 며느리가 아들한테 뭔가 말할까봐 참았습니다. 그게 이명숙이었습니다. 참는 것이 이명숙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가끔 시장에 내려왔지만 이상하게도 좌판 앞에서는 오래 서 있지 않았습니다. 눈길도 오래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좌판이 자기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시장 이웃들이 이명숙한테 조용히 말했습니다. 명숙 아지매, 며느리가 좀 이상하네. 이명숙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울 사람이라 좀 다른 기라. 이명숙은 며느리를 감쌌습니다. 남 앞에서 며느리 험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명숙이었습니다. 자기가 상처를 받아도 남한테는 그 상처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해도 그 자존심을 남한테 호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혼자 삭혔습니다. 혼자 소화했습니다. 혼자 버텼습니다. 그게 이명숙이 70년 넘게 살면서 익힌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장에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울 회사에서 온 수산 도매상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시장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명숙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서울에서 사람들이 내려오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늘 거래하던 도매상이 어느 날부터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곳, 그리고 또 한 곳, 하나둘 연락이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명숙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장사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너무 갑자기였고 너무 한꺼번에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뒤에서 조종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오래 거래해온 도매상 한 사람이 이명숙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시장 골목 한쪽 구석이었습니다.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숙 아지매 요즘 거래 끊긴 거 있지요. 이명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도매상이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그거 아지매 때문 아닙니다. 이명숙은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도매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울 회사에서 말 나왔습니다. 서울 회사. 이명숙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잠시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도매상의 다음 말이 이명숙 귀에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아지매랑 거래하지 말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명숙의 손에 들려있던 생선 칼이 잠깐 멈췄습니다. 서울 회사, 아들 회사였습니다. 정확히는 며느리에게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이명숙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바다 냄새가 올라오는 통영시장 골목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이 자리였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아들을 키우며 지켜온 30년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위해, 그 아들 회사를 위해 아무도 모르게 뒤에서 연결해준 거래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래처들한테 자기랑 거래하지 말라는 말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자기 며느리한테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이명숙은 그날 집으로 돌아가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평생 참고 살았다. 그 말에는 눈물도 없었습니다. 한숨도 없었습니다. 50년 넘게 살면서 웬만한 일에는 눈물도 한숨도 나오지 않는 몸이 된 겁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가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이명숙이 아들 회사를 위해 그동안 아무도 모르게 해왔던 일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서울에 있는 회사는 완전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며느리 박지연은
처음으로 자기가 건드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자기가 끊어버린 거래처들이 사실은 누가 연결해 준 것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회사가 지금까지 잘 돌아간 이유가 누구 때문이었는지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명숙은 그날 밤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전화번호 수첩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치면 수십 개의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부들, 도매상들, 식당 사장들, 그리고 서울 거래처들. 이명숙은 그 수첩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 수첩은 그냥 수첩이 아니었습니다. 이명숙의 인생이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명 한 명 쌓아온 사람과의 인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들이 지금도 아들 회사를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아들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명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수첩 속 이름들이 사라지는 순간 서울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 말입니다. 이명숙은 수첩을 조용히 덮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통영의 밤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바다 냄새가 실려왔습니다. 이명숙은 그 냄새를 맡으며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더 참아야 하는 걸까? 얼마나 더 모르는 척 해야 하는 걸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자기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그날 밤 이명숙의 머릿속에서 천천히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통영 중앙시장의 아침은 늘 비슷하게 시작됩니다. 새벽 3시면 첫 번째 불빛이 켜지고 4시가 넘어가면 손수레 소리가 골목을 가득 채우고 5시쯤 되면 시장 전체가 활기로 넘쳐납니다. 상인들이 하나씩 자리를 잡고 생선 상자들이 쌓이고 칼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들이 모여서 통영 중앙시장의 하루를 만듭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은 이명숙에게 조금 달랐습니다. 며칠 전 들었던 그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울 회사에서 말 나왔습니다. 아지매랑 거래하지 말라고. 이명숙은 평소처럼 앞치마를 두르고 좌판에 앉았습니다. 칼을 들고 고등어를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은 여전히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30년 동안 같은 일을 해왔으니 몸이 먼저 기억하는 겁니다. 오른손은 칼을 잡고 왼손은 생선배를 누르고 한 번에 긋는 칼질이 정확합니다. 30년이 만들어낸 솜씨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상하게도 가슴이 묵직했습니다. 뭔가 무거운 것이 가슴 위에 얹혀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서울 회사에서 나온 말, 며느리한테서 나온 말, 나랑 거래하지 말라는 말. 이명숙은 그 말을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한테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아들 마음이 불편해질까봐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갔습니다. 그냥 모른 척. 그게 이명숙이 언제나 해온 방식이었습니다. 알아도 모른 척, 상처받아도 괜찮은 척, 속이 타도 웃는 척. 그렇게 살아온 30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아무리 모르는 척 하려 해도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밥맛이 없어졌습니다. 잠이 얕아졌습니다. 새벽에 눈이 더 일찍 떠졌습니다. 오늘따라 손질하는 생선이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냥 생선이 아니라 30년의 세월이 손에 잡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오래 거래하던 중도매상 한 사람이 좌판 앞에 와서 섰습니다. 평소 같으면 먼저 웃으며 인사를 건넬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표정이 조금 굳어 있었습니다. 눈을 잘 못 마주쳤습니다. 이명숙은 그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아침에 오늘 물건은 조금만 가져가 이소. 이명숙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요? 오늘 생선 좋다 카더만. 그러자 남자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한번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위에서 눈치 봅니다. 그 말이 끝나자 남자는 더 말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이명숙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위에서 눈치 본다. 시장에서 오래 장사한 사람은 압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말입니다. 누군가 위에서 압박을 넣고 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힘 있는 곳에서 말이 내려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위라는 곳이 이명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서울 회사였습니다. 아들 회사였습니다. 이명숙은 손에 들린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손을 봤습니다. 거칠고 굳어있고 상처 자국이 있는 손이었습니다. 이 손이 30년 동안 이 시장을 지켜온 손이었습니다. 이 손이 아들을 대학까지 보낸 손이었습니다. 이 손이 아들 회사의 첫 거래처를 연결해준 손이었습니다. 이명숙은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생선을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장사는 생각보다 일찍 끝났습니다. 생선이 안 팔려서가 아니었습니다. 물건이 아예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좌판 위에 생선이 없었습니다. 좌판 옆 상인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이명숙을 바라봤습니다. 명숙 아줌매 요즘 무슨 일 있나? 거래 끊긴 거 아이가? 왜 물건이 없노? 하지만 이명숙은 그저 웃었습니다. 장사하다 보면 그런 날도 있지. 겉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명숙은 30년 장사를 하면서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물건이 안 들어와서 좌판을 비운 적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명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거래가 끊긴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명숙 좌판에 물건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고 있는 겁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이명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명숙은 그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빈 좌판을 닫고 칼을 정리하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다들 화가 났습니다. 30년 동안 이 시장을 지켜온 사람한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명숙이 아무 말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참았습니다. 그날 밤 이명숙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전화번호 수첩이 하나 있었습니다. 표지가 낡고 페이지가 누렇게 바랜 수첩이었습니다. 수첩을 펼치면 수십 개의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부들, 도매상들, 식당 사장들, 그리고 서울 거래처들. 이명숙은 그 수첩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겼습니다. 이름 하나하나에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 사람은 딸 결혼식 때 이명숙이 생선을 가져다 준 사람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사업이 힘들 때 이명숙이 보증을 서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명숙이 매일 병문안을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름 하나하나에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름 하나하나에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이 지금도 아들 회사를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이명숙이 아들 회사가 처음 문을 열었을 때 이 이름들한테 직접 부탁을 했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혼자서 했습니다. 내 아들 회사 한번 믿어줘라. 그 한마디가 아들 회사 첫 거래처를 만들었습니다. 이명숙의 30년 신뢰가 아들 회사의 시작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며느리는 그 거래처들한테 이명숙이랑 거래하지 말라는 말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명숙이 연결해준 그 거래처들한테 말입니다. 이명숙은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울에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아들 김정우였습니다. 엄마 잘 지내요? 이명숙은 일부러 밝게 말했습니다. 그래, 잘 지낸다. 너는 바쁘제? 아들은 웃었습니다. 요즘 회사 좀 커졌어요. 서울 큰 식당들이랑 계약도 하고 이번에 강남 유명한 식당이랑 계약했어요. 이명숙은 아무 말 없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 식당이 어떻게 연결됐는지 이명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명숙이 예전에 알고 지내던 사람이 소개해 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말했습니다. 그래, 잘 됐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장사 어때요? 이명숙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렇지 뭐. 나이 드니까 좀 힘들기도 하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좀 쉬어요. 장사 그만해도 되잖아요. 이명숙은 웃었습니다. 그러면 뭐해? 집에 있으면 더 힘들다. 아들이 웃었습니다. 엄마는 맨날 그 소리야. 전화를 끊고 나서 이명숙은 오랫동안 전화기를 바라봤습니다. 아들 목소리가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몰랐습니다. 지금 자기 어머니한테 어떤 일이 생기고 있는지 말입니다. 어머니가 30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명숙은 그 아들한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걱정할까봐 참았습니다. 아들이 며느리한테 뭐라고 할까봐 참았습니다. 아들 부부 사이가 불편해질까봐 참았습니다. 이명숙은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 마음보다 남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며 자기 상처보다 남의 편안함을 먼저 챙기며 살았습니다. 그게 이명숙이 평생 배워온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언제까지나 통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참아도 참기 힘든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이명숙에게도 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김정우의 회사 사무실. 며느리 박지연은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고 표정들이 좋지 않았습니다. 냉동 창고 현황 보고서가 탁자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빈 공간을 표시하는 숫자들이 늘어나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이번 주 납품 물량 왜 줄었죠? 직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방 쪽 공급이 조금. 며느리는 말을 끊었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절반이 줄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매상들이 갑자기 거래를 미루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유는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말하기가 두려웠던 것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직원들 얼굴을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다들 눈을 피했습니다. 무언가 알고 있는데 말하지 못하는 얼굴들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답답했습니다. 말해야지요. 직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회의는 아무런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사무실이 하나둘 비어갔습니다. 며느리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빌딩들이 빛났습니다.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마음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통영에서는 이명숙이 오래된 수첩을 손에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이름들을 바라보며 이명숙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름들한테 지금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울 회사에서 더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 하나가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단순히 거래를 미루는 게 아니라 아예 계약을 취소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또 하나. 며느리 박지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회사는 분명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매출은 오르고 있었고, 직원도 늘고 있었고, 거래처도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잘 되는 게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공급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수산 유통회사에서 공급이 흔들린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납품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거래처에서 신뢰를 잃습니다. 신뢰를 잃으면 계약이 끊깁니다. 계약이 끊기면 회사가 무너집니다. 도미노처럼 한 가지가 무너지면 다음이 무너지고 그 다음이 무너집니다. 며느리는 직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지방 공급 다시 확인하세요. 특히 경남 쪽.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직원 하나가 보고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눈을 잘 못 마주쳤습니다. 대표님, 이거 이상합니다.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뭐가요? 직원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경남 쪽 도매상들이 전부 거래를 미루고 있습니다. 전부, 한두 곳이 아니라 전부라는 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짜증이 났습니다. 왜요? 직원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명숙 아지매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며느리는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통영중앙시장 이명숙 좌판. 그분이랑 거래 안 하면 자기들도 거래 안 한다고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직원이 말했습니다. 경남 쪽에서는 영향이 큰 분 같습니다. 며느리는 비웃었습니다. 생선 좌판 하나가요? 직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 직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명숙이 어떤 사람인지 말입니다. 경남 쪽 도매상들한테서 이명숙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이야기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명숙이라는 이름을 꺼낼 때마다 도매상들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존경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의리가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직접 말하기가 두려웠습니다. 며느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그날 직접 경남 도매상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요즘 물건이 조금 없습니다. 다음 달에 보시죠. 지금은 어렵습니다. 모두 같은 말이었습니다. 정확히 같은 말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대본을 쓰고 그 대본대로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사실 거절이었습니다. 정중한 거절이었지만 분명한 거절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더 강하게 나갔습니다. 물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바다에 고기가 없는 것도 아니고 다른 회사들은 물건 잘 받고 있는데 하지만 도매상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며느리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뭔가 자기가 모르는 일이 뒤에서 움직이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단순히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회사에 물건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경쟁 회사가 방해를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경쟁 회사가 도매상들한테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며칠 전 자기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통영시장에서 도매상들한테 지나가듯 했던 말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는 시어머니 좌판이랑 거래 안 합니다.
그때는 정말 별 의미 없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장의 작은 생선 좌판과 거래를 끊는다는 말이 어떻게 서울 회사에 영향을 줄 수 있겠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모든 이상한 일들이 그 말 이후에 시작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불편한 마음을 억누르며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통영중앙시장에서는 이명숙이 조용히 좌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물건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좌판이 예전보다 한산했습니다. 시장 이웃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명숙은 평소와 다름없이 좌판을 닫고 칼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이명숙 앞에 사람이 하나 찾아왔습니다. 오래된 도매상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그 도매상이 이명숙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아지매, 나 진짜 미안합니다. 이명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가 미안해요? 도매상이 말했습니다. 거래 끄는 거요. 서울 회사에서 그렇게 말이 왔는데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명숙은 웃었습니다. 알아요. 당신이 나쁜 게 아니라. 도매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지매가 그동안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위에서 말이 오면. 이명숙은 말했습니다. 됐어요. 일어난 일이라. 도매상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아지매, 사실 하나 말씀드려도 됩니까? 이명숙이 바라봤습니다. 도매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지매 거래 끊었지만 서울 회사 거래도 미루고 있습니다. 이명숙은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도매상이 말했습니다. 아지매 대신이지요. 아지매한테 잘못한 거 갚는 겁니다. 아지매가 괜찮다고 할 때까지 서울 회사한테 물건 안 올릴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명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자기 때문에 서울 회사 거래를 끊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명숙이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명숙이 부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도매상들 스스로 나선 것이었습니다. 30년 의리였습니다. 이명숙이 30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지금 이명숙의 편에 서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명숙은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그 말 두 마디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명숙은 다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장 한 장 넘기며 이름들을 바라봤습니다. 이명숙이 손가락으로 이름들을 짚어나갔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 이 이름들이 지금 이명숙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이명숙은 수첩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사람한테 잘했던 것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명숙은 이것을 무기로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끝나기를 바랐습니다. 아들이 알게 되기 전에 끝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명숙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회사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박지연은 연달아 들어오는 나쁜 소식들을 보며 짜증과 불안이 함께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경남 쪽 도매상들이 거래를 미루더니 이제는 아예 연락이 안 되는 곳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냉동 창고에 빈 공간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건 수산유통회사에게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냉동 창고가 비어간다는 것은 납품을 할 물건이 없다는 뜻이고 그건 곧 거래처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납품 실패.
수산 유통회사에서 납품 실패는 치명적입니다. 식당들은 매일 재료가 필요합니다. 약속한 날에 물건이 안 오면 그날 장사가 망가집니다. 한 번만 실수해도 거래처를 잃을 수 있는 게 이 바닥이었습니다. 두 번 실수하면 거래처가 영영 떠납니다. 며느리는 직원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다른 공급처를 찾아야 합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알아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남 쪽만큼 물량도 되고 품질도 되는 곳이 없습니다. 며느리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경남 쪽이 그렇게 중요해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사 처음 시작할 때부터 경남 쪽 물건으로 거래처를 잡았습니다. 경남 물건질이 다릅니다. 서울 식당들이 다 경남 쪽을 원합니다. 특히 우리가 처음 계약한 식당들은 경남 물건 아니면 안 된다고 못을 박아뒀습니다. 며느리는 더 답답해졌습니다. 회사를 처음 시작할 때 왜 경남에 이렇게 의존하게 됐는지가 불분명했습니다. 아들한테 물어봤지만 아들도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유를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누구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경남에서 도매상 한 분이 직접 올라오셨습니다. 며느리는 조금 놀랐습니다. 직접 서울까지 올라온 겁니다. 도매상은 사무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손이 투박했습니다. 평생 생선을 만져온 손이었습니다. 작은 눈 속에 오래 살아온 사람 특유의 깊이가 있었습니다. 도매상은 잠시 사무실을 둘러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왜 거래 끊으라고 하셨습니까? 며느리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제가요? 도매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숙 아지매랑 거래하지 말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며느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자기가 그런 말을 했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했습니다. 통영시장에서 도매상들한테 지나가듯 그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렇게 퍼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도매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표님, 우리는 명숙 아지매랑 30년 거래했습니다. 우리한테 그분은 그냥 거래처가 아닙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우리를 속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먼저 손 내밀어 준 분입니다. 우리 아들 취직할 때 소개해 준 분입니다. 우리 가게 어려울 때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 준 분입니다. 우리한테 그분은 그냥 장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은인입니다. 그 말을 듣는 며느리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도매상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분 부탁 아니면 서울로 물건 안 올립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도매상이 말했습니다. 대표님 회사 처음 시작할 때 경남 도매상 연결해 준 사람 누군지 모릅니까?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매상이 말했습니다. 명숙 아지매입니다. 아지매가 우리한테 직접 부탁했습니다. 아들 회사 도와달라고. 아들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그냥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거래를 시작한 겁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도매상이 말했습니다. 대표님 회사가 처음부터 경남 물건을 그렇게 쉽게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다 명숙 아지매가 부탁한 겁니다. 아지매가 30년 동안 쌓아온 신뢰로 연결해 준 겁니다. 그 신뢰가 없었으면 우리가 처음 보는 서울 회사에 이렇게 물건을 올렸겠습니까? 우리는 아지매를 믿어서 시작한 겁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회사가 처음 자리를 잡을 때 경남 쪽 도매상들이 왜 그렇게 선뜻 거래를 해줬는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그게 운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뒤에서 조용히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비린내 나는 생선 좌판에서 30년 동안 쌓아온 신뢰로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을 끊으라고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도매상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근데 대표님이 말했잖습니까? 명숙 아지매랑 거래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도 끊었습니다. 명숙 아지매가 끊겼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쪽이랑 거래를 합니까? 잠시 멈췄다가 도매상이 말했습니다. 대표님, 명숙 아지매한테 잘못했으면 그분한테 직접 사과하십시오. 우리는 그분이 괜찮다고 하면 다시 거래합니다. 그전에는 어렵습니다. 도매상이 나가고 나서 회의실에는 며느리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하늘이 보였습니다. 빌딩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습니다. 번듯했습니다.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그 번듯함 뒤에 통영 바다 냄새가 있었습니다. 생선 비린내가 배어있는 낡은 앞치마가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쌓아온 신뢰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오랫동안 그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자기가 모르는 세계가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서울 번듯한 회사 뒤에 통영 바다 냄새 나는 시장이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기 회사가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생선 좌판 하나 때문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이 이미 너무 늦게 온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서울 회사에서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대형 식당 체인과의 납품 계약이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량을 맞추지 못한 겁니다. 그 식당 체인은 서울 시내에만 20곳 넘게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계약을 따내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지 며느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 식당 체인에서 거래를 제안해 왔을 때 며느리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큰 거래처가 왜 자기 회사에 먼저 연락을 해왔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식당 체인 담당자가 경남 쪽 도매상한테서 이 회사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회사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계기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때 며느리는 그 경남 도매상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이명숙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명숙이 지금 없어진 겁니다. 자기가 없앤 겁니다. 식당 체인 담당자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주 납품이 절반밖에 안 됐습니다. 이런 식이면 계약을 다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며느리는 가슴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공급 문제가 있어서요. 최대한 빨리 해결하겠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며느리는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직원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왜 물량이 안 맞죠? 직원이 말했습니다. 지방 공급이 끊겼습니다. 며느리는 짜증이 났습니다. 그럼 다른 데서 가져오면 되잖아요.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른 데도 비슷합니다. 경남 물건이 아니면 이 식당 체인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 계약할 때 경남 물건을 기준으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다른 지역 물건으로 바꾸려면 계약을 다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계약을 다시 한다는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거래를 잃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때 아들 김정우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며느리는 잠시 말을 못했습니다.
아들이 직원들을 바라봤습니다. 직원들도 눈을 피했습니다. 아들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보고서를 들고 한참 읽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남 쪽 공급이 이렇게 된 게 언제부터예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한 달 됐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한 달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경남 쪽 도매상들한테 제가 직접 연락해 볼게요. 아들은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요즘 물건이 조금 없습니다. 다음 달에 보시죠. 지금은 어렵습니다. 아들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상하네. 왜 다들 이러지? 그리고 아들이 한 가지를 더 시도했습니다. 아주 오래된 도매상 한 곳에 전화를 했습니다. 회사 초창기 때부터 거래하던 곳이었습니다. 도매상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김정우입니다. 요즘 왜 연락이 없으세요? 도매상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정우 씨, 어머니 요즘 잘 계세요? 아들은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네, 잘 계세요. 그런데 갑자기 왜요? 도매상이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잘 해드리세요. 그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은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걸렸습니다. 어머니한테 잘 해드리세요. 왜 갑자기 그 말을 했는지, 무슨 뜻인지.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는 집에서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혹시 엄마한테 무슨 말한 거 있어요? 며느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그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 눈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통영에 내려가 봐야겠어요. 며느리는 멈췄습니다. 왜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뭔가 물어볼 게 있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며느리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엄마한테서 무엇을 듣게 될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길지. 그날 밤 며느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불을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 말이 정말로 이렇게 큰 파장을 만든 건가? 생선 좌판 하나가 정말로 이렇게 큰 영향을 가지고 있는 건가? 그리고 시어머니는 정말로 그렇게 많은 일을 뒤에서 해왔던 건가? 아무도 모르게, 아들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그 생각이 밤새 며느리를 괴롭혔습니다. 한편 통영에서는 이명숙이 그날도 조용히 좌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시장 이웃들이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명숙 아지매, 요즘 장사가 너무 안 되는 거 아니가? 이명숙은 웃었습니다. 괜찮다.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지. 하지만 사실 이명숙도 힘들었습니다. 3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켜온 이 좌판이 지금은 한산했습니다. 생선이 줄어 있었습니다. 손님도 줄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명숙은 그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한테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일이었습니다. 자기가 감당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명숙은 이미 생각을 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며느리 박지연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직 날이 밝기도 전이었습니다. 아들보다 먼저 통영으로 내려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들이 먼저 이명숙을 만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이명숙한테서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버리면 그 다음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 전에 자기가 먼저 가서 직접 이명숙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통영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가 서울을 빠져나가 남쪽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빌딩 숲이 사라지고 평야가 나타나고 산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멀리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처음 통영에 내려왔을 때를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이 도시가 낯설었습니다. 작고 낡고 시골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서울하고는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그때는 왜 이런 곳에 살아야 하나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 바다 냄새 나는 도시에 30년 동안 자기 자리를 지켜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있기에 자기가 지금 이 회사를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통영 버스터미널에 내리자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비린내가 났습니다. 예전에는 그 냄새가 싫었습니다. 창문을 닫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냄새가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뭔가 익숙하고 뭔가 오래된 냄새였습니다. 이 냄새를 30년 동안 맡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냄새가 그 사람의 삶의 냄새였습니다. 며느리는 천천히 통영 중앙시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시장 골목에 들어서자 생선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들이 좌판 앞에서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며 흥정을 했습니다. 시장의 소리들이 났습니다. 칼소리, 손수레 소리, 사람들 이야기 소리. 이 소리들이 모여서 이 시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골목 끝에 이명숙 좌판이 있었습니다. 이명숙은 조용히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같은 자세로 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투박한 손으로 칼을 잡고 하나하나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좌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말을 준비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생각해뒀습니다. 사과해야 한다. 설명해야 한다.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막상 눈앞에 오니 준비한 말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명숙 앞에 서자 말이 안 나왔습니다. 시장 이웃들이 며느리를 알아봤습니다.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다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명숙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말에 이명숙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지는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이 나오자마자 눈물이 났습니다. 준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온 말이었습니다. 회사 지금 많이 힘듭니다. 이명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조용해진 것 같았습니다. 주변 소리들이 멀어진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많은 일을 하셨다는 걸 몰랐습니다. 회사 처음 시작할 때 어머니가 뒤에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걸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하고 싶지만 잠시 멈췄습니다. 그 말도 변명인 것 같습니다. 이명숙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생선을 손질했습니다. 며느리는 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 말이 끝나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장 골목에 바다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생선 상자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누군가 흥정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명숙 좌판 앞만큼은 조용했습니다. 그때 이명숙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분노도 없었습니다. 원망도 없었습니다.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오래 살아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겪고 많은 것을 참아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이명숙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평생 참고 살았다. 시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명숙이 말했습니다. 남편이 세상 떠났을 때도 참고 살았다. 혼자서 아들 키울 때도 참고 살았다.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몸이 아픈 날도 이 좌판 지키면서 참고 살았다. 잠시 멈췄습니다. 아들 대학 보내려고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참고 살았다. 아들 장가 간다고 했을 때 내 곁에 없어지는 것 같아서 서운해도 참고 살았다. 내가 이 시장 와서 냄새 난다고 얼굴 찡그릴 때도 참고 살았다. 내가 이 좌판이 회사 이미지에 걸린다고 할 때도 참고 살았다. 이명숙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잔잔했습니다. 하지만 그 잔잔함 속에 30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70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도 참았다. 자식 장사 망할까봐, 자식 부부 사이 나빠질까봐, 내가 짐이 될까봐.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이명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 내가 말했잖아. 나랑 거래하지 말라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내가 30년 동안 이어온 것들을 끊으라는 말이었다. 내가 아들 위해 조용히 연결해 준 것들을 다 끊으라는 말이었다. 나는 그 말이 제일 아팠다. 거래 끊기는 게 아팠던 게 아니다. 장사가 안 되는 게 아팠던 게 아니다. 내 아들 회사 위에 30년 인연을 이어줬는데 그 인연을 끊으라는 말이 내 며느리한테서 나왔다는 게 아팠다. 그 말이 끝나자 시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명숙이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참고 살았다. 하지만 잠시 멈췄습니다. 이제는 내 말대로 하마. 그리고 이명숙은 다시 생선을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이제는 아들 회사를 위해 자기 인연을 쓰지 않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원한 대로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시장 골목을 걸어나가면서 며느리는 처음으로 이 시장이 달리 보였습니다. 비린내가 났습니다. 생선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들이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이 냄새가, 이 소리가, 이 풍경이 30년을 한자리에서 버텨온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회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자기 회사가 지금까지 버텨온 뿌리였습니다. 그 뿌리를 자기가 끊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장 밖으로 나와서 잠시 멈췄습니다. 통영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랬습니다. 잔잔했습니다. 그 바다를 바라보며 며느리는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아들 김정우도 통영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들은 시장에 혼자 들어갔습니다. 며느리가 오전에 다녀왔다는 걸 몰랐습니다. 아들은 이명숙 좌판 앞에 섰습니다. 이명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조용히 앉았습니다. 좌판 옆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명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도매상한테서 들었어요. 엄마가 처음에 거래처 연결해 준 거. 이명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몰랐어요. 엄마가 그런 걸 해줬는지 몰랐어요.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했어요. 다 내 능력이라고 생각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보 같은 생각이었네요. 이명숙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바보 같은 생각 아니다. 내가 능력 없었으면 내가 연결해줘도 소용없었어. 내가 잘한 거 맞아. 아들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어른이 돼서 회사 대표가 돼서 처음으로 어머니 앞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말이 나오자 이명숙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명숙은 천천히 손을 뻗어 아들 손을 잡았습니다. 생선 비린내가 배어 있는 30년 동안 칼을 잡아온 그 손으로 아들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그 장면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장면이 거기 있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며느리 박지연은 다시 통영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명숙 좌판 앞에 서서 오랫동안 이명숙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여기서 일 배워도 되겠습니까? 이명숙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앉아라. 며느리는 이명숙 옆에 앉았습니다. 이명숙이 칼을 건네며 생선 손질하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손이 서툴렀습니다. 칼질이 어색했습니다. 생선이 엉망이 됐습니다. 이명숙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며느리 손을 잡고 칼 쥐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손으로. 시장 이웃들이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서로 눈빛을 나눴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날 이후 경남 도매상들은 다시 서울 회사와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이명숙이 괜찮다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도매상들은 두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명숙이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겁니다. 30년 신뢰의 힘이었습니다. 서울 회사는 조금씩 다시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체인과의 계약도 유지됐습니다. 냉동 창고가 다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통영 중앙시장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숙 아지매는 평생 참고 살았지만 끝까지 바보는 아니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어머니이기도 했다. 그 말이 시장 골목에 조용히 퍼졌습니다. 이명숙은 오늘도 새벽 3시에 일어납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오래된 손수레를 끌고 통영 항구 쪽으로 걸어갑니다. 바다는 어둡습니다. 하지만 어부들의 불빛은 이미 떠 있습니다. 이명숙은 그 불빛을 바라보며 걷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이 자리를 지킬 겁니다. 이 비린내 나는 생선 좌판이 이명숙의 30년이고 이명숙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이 좌판이 아들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좌판이 며느리가 처음으로 칼 쥐는 법을 배운 곳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명숙은 오늘도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나는 평생 참고 살았다. 하지만 이제 그 말 뒤에는 새로운 말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없다. 통영 바다 위로 새벽빛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부들의 불빛이 천천히 항구로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잡아온 생선들이었습니다. 이명숙은 그 빛들을 바라보며 손수레를 끌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통영의 새벽 골목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30년 동안 이 골목을 울려온 소리였습니다. 앞으로도 울릴 소리였습니다. 이명숙이 이 자리에 있는 한 겨울이었습니다. 통영의 겨울은 서울의 겨울과 다릅니다. 서울의 겨울은 빌딩 사이로 찬바람이 파고드는 겨울이지만 통영의 겨울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겨울입니다. 습하고 짜고 무거운 겨울입니다. 항구 쪽에서 올라오는 바람이 시장, 골목을 훑고 지나가면 그 바람이 어찌나 차가운지 손이 금세 고바들었습니다. 그 겨울 새벽에도 이명숙은 일어났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알람이 울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30년 동안 같은 시간에 일어났으니 이제는 몸이 시계보다 더 정확했습니다. 이명숙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 안이 어두웠습니다. 바깥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명숙은 천천히 불을 켰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오래된 장롱이 있었고 낡은 화장대가 있었고 그리고 서랍 위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 어릴 때 사진이었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볼이 통통했습니다. 이명숙은 그 사진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앞치마를 집었습니다. 낡고 해진 앞치마였습니다. 기름때가 배어 있고 군데군데 해진 자국이 있는 앞치마였습니다. 이명숙은 그 앞치마를 천천히 둘러맸습니다. 끈을 뒤에서 묶으면서 손가락이 잠깐 굳었습니다. 겨울이라 손이 잘 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명숙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겨울마다 이 손으로 버텨왔습니다. 올겨울이라고 다를 게 없었습니다. 이명숙은 현관에서 낡은 장화를 신었습니다. 장화도 오래됐습니다. 밑창이 조금 닳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물이 새지는 않았습니다. 이명숙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숨을 들이쉬자 냉기가 폐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이명숙은 잠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겨울 새벽 하늘은 늘 이렇게 맑았습니다. 별빛이 선명했습니다. 이명숙은 잠시 그 별들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 밤에도 이 별들이 떠 있었습니다. 아들이 서울로 올라가던 날 새벽에도 이 별들이 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새벽마다 이 별들이 이명숙을 내려다봤습니다. 이명숙은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손수레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조용한 새벽 골목에 울렸습니다. 통영 중앙시장으로 향하는 골목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골목을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명숙은 그 불빛을 따라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느리지 않았습니다. 73의 나이지만 이 길은 눈 감고도 걸을 수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이 골목의 어느 돌부리가 발에 걸리는지, 어느 부분이 경사가 있는지, 비 오면 어디가 미끄러운지 몸이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항구 쪽으로 가까이 갈수록 바다 냄새가 짙어졌습니다. 겨울 바다 냄새는 여름 바다 냄새와 달랐습니다. 더 차갑고 더 깊고 더 무거운 냄새였습니다. 이명숙은 그 냄새를 맡으며 걸었습니다. 이 냄새가 싫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처음에 이 일을 시작했을 때부터 이 냄새는 이명숙에게 편안한 냄새였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오늘도 버텨야 한다는 신호였습니다.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어부들의 불빛이 이미 바다 위에 떠 있었습니다. 밤새 바다에 나가 있다가 새벽에 돌아오는 어부들이었습니다. 이명숙은 그 불빛들을 바라봤습니다. 저 불빛들도 30년 동안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부들의 얼굴은 바뀌었습니다. 젊었던 어부들이 나이를 먹었고 그 아들들이 아버지 배를 이어받았습니다. 하지만 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바다 위에 떠 있는 그 불빛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명숙은 항구에서 오늘 물건을 받았습니다.
어부가 말했습니다. 명숙 아줌매, 오늘 갈치 좋습니다. 올겨울 최고입니다. 이명숙은 살짝 웃었습니다. 그럼 좋은 거 조금만 주이소. 어부가 웃으며 상자를 골라줬습니다. 이명숙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손수레에 상자를 올렸습니다. 묵직했습니다. 좋은 갈치가 가득 들어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명숙은 손수레를 끌고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좌판에 생선을 내려놓고 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손질을 시작했습니다. 겨울 새벽이라 손이 찼습니다. 칼을 잡은 손이 처음에는 뻣뻣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움직이다 보면 몸이 풀렸습니다. 그게 30년이었습니다. 몸이 먼저 기억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시장이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불빛이 켜졌습니다. 손수레 소리가 났습니다. 상인들의 인사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숙 아줌매, 오늘도 일찍 왔네요. 추운데 몸은 괜찮아요? 이명숙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나는 추위는 안 탄다. 옆 좌판 상인이 웃었습니다. 명숙 아줌매는 진짜 철인이라니까. 이명숙은 대꾸 없이 웃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장 입구 쪽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며느리 박지연이었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보온 도시락통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요즘 한 달에 한두 번씩 통영에 내려왔습니다. 아들과 함께 올 때도 있었고 혼자 올 때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좌판 앞에 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말도 잘 못했습니다.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좌판 앞에 앉을 줄 알게 됐습니다. 생선 상자를 들 줄 알게 됐습니다. 시장 이웃들한테 먼저 인사를 할 줄 알게 됐습니다. 오늘 며느리는 도시락통을 들고 이명숙 좌판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아침밥 드셨어요? 이명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 먹었다. 며느리가 도시락통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왔습니다. 된장찌개였습니다. 밥과 반찬이 있었습니다. 서울서 새벽에 출발했어요. 어머니 아침 드리려고요. 이명숙은 잠시 그 도시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며느리가 도시락을 펼치는 동안 이명숙은 손을 닦았습니다. 생선 비린내가 손에 배어 있었습니다. 이명숙은 그 손으로 숟가락을 잡았습니다. 며느리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 손이 보였습니다. 거칠고 굳어있고 상처 자국이 있는 손이었습니다. 오른손 검지에는 오래된 칼 자국이 있었습니다. 언제 생긴 상처인지도 모르는 자국이었습니다. 그냥 어느 날부터 거기 있었던 자국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손을 바라보다가 눈을 내렸습니다. 이명숙은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떴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겨울 새벽에 따뜻한 된장찌개가 이렇게 좋은지 요즘 들어 더 잘 느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따뜻한 것이 더 소중해졌습니다. 이명숙은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며느리는 옆에 앉아서 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 시간 시장은 바빴습니다. 상인들이 움직이고 손수레들이 오가고 물건들이 쌓이고 내려지고 했습니다. 생선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며느리는 예전에 그 냄새가 싫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 냄새가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 냄새가 어머니의 냄새라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30년 동안 이 냄새를 맡으며 살아온 사람의 냄새라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명숙이 밥을 다 먹고 나서 며느리가 도시락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이명숙이 다시 칼을 들고 생선을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명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저한테 칼질 좀 더 가르쳐 주세요. 이명숙은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생선 하나를 며느리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리고 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잡아봐라. 며느리는 칼을 잡았습니다. 이명숙이 며느리 손을 바라봤습니다. 칼 잡는 방법이 아직 서툴렀습니다. 이명숙이 조용히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칼 잡는 위치를 고쳐줬습니다. 이렇게 손가락이 여기 와야 해.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생선 머리 쪽으로 칼 넣어봐라. 며느리가 천천히 칼을 댔습니다. 더 단호하게. 망설이면 안 돼. 며느리가 다시 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나았습니다. 이명숙이 말했습니다. 그렇지. 짧은 말이었지만 그 말 속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장 이웃들이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놀랐습니다. 서울에서 잘 차려입고 내려오던 며느리가 이명숙 좌판 앞에 앉아서 생선 칼을 잡고 있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가 한 마리를 다 손질하고 나서 이명숙이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서툴렀습니다. 삐뚤게 잘린 곳도 있었고 살이 조금 남아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명숙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보다 나아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생선을 앞에 놓으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게 몇 달 만에 이렇게 됐습니다. 사람은 배우면 는다는 것을 이명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오전이 지나가면서 시장이 점점 활기를 찾았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명숙 좌판 앞에도 손님이 왔습니다. 명숙 아지매, 오늘 갈치 있어요? 이명숙이 말했습니다. 있어요. 오늘 것 좋습니다. 손님이 갈치를 골랐습니다. 이명숙이 손질해서 봉지에 담았습니다. 손님이 돈을 냈습니다. 이명숙이 거스름 돈을 줬습니다. 짧은 거래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거래 속에 30년이 있었습니다. 이명숙이 이 좌판에서 해온 수십만 번의 거래 중 하나였습니다. 며느리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손님이 떠나고 나서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장사하실 때 표정이 달라져요. 이명숙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더 편안해 보여요. 이명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이게 내 자리니까. 그 말이 며느리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이게 내 자리. 30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온 사람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좌판이 그냥 장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명숙이 살아온 자리였습니다. 이명숙의 30년이 담긴 자리였습니다.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서 이명숙이 손질하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겨울바람이 시장 골목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이명숙 좌판 앞에는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겨울 바람만큼 차갑지 않았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이 없어도 충분했습니다. 그것이 이명숙이 알고 있는 사람 사이의 온도였습니다. 말보다 오래 남는 것이 있었습니다. 함께 앉아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같은 것을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함께 같은 냄새를 맡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명숙이 30년 동안 이 시장에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시장이 조금 한산해졌습니다. 점심때가 지나면 손님이 줄어드는 것은
언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명숙은 잠시 칼을 내려놓고 허리를 폈습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아팠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예전보다 더 빨리 아팠습니다. 이명숙은 양손을 허리에 얹고 천천히 폈습니다. 며느리가 그 모습을 보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허리 많이 아프세요? 이명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나이 들면 다 이렇지.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팥이라도 붙여드릴까요? 이명숙이 말했습니다. 됐다. 이 정도는 참을 만하다. 참을 만하다. 그 말이 며느리 귀에 남았습니다. 이명숙은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참을 만하다고, 괜찮다고, 아무렇지 않다고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30년을 버텨온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가방에서 파스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명숙 등 뒤로 갔습니다. 그냥 제가 붙여드릴게요. 이명숙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앞치마 끈을 살짝 풀고 등 아래쪽에 파스를 붙였습니다. 파스의 차가운 느낌이 등에 닿았습니다. 이명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앞치마 끈을 다시 묶어줬습니다. 그 손길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이명숙은 그 손길을 느끼면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전 생각이 났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 이명숙이 아들 운동화 끈을 묶어주던 기억이 났습니다. 아들이 끈 묶는 법을 모를 때 쭈그리고 앉아서 조심스럽게 묶어줬습니다. 그 기억과 지금 이 순간이 겹쳤습니다. 이명숙은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며느리도 다시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 끝에서 겨울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이 두 사람의 앞치마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이명숙의 낡은 앞치마와 며느리가 오늘 처음 두른 시장용 앞치마가 나란히 흔들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장 이웃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저게 다 됐네. 그리고 혼자 웃었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지면서 이명숙은 좌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생선을 냉장 상자에 넣었습니다. 칼을 닦았습니다. 도마를 씻었습니다. 좌판 아래를 쓸었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하던 정리였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그 일을 함께 했습니다. 상자를 들어줬습니다. 물을 받아줬습니다. 쓰레기를 담아줬습니다. 이명숙이 뭔가를 집으려 할 때 며느리가 먼저 집어줬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이명숙은 그것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금 더 녹는 것을 느꼈습니다. 겨울 얼음이 봄이 되면서 녹듯이 천천히 녹는 것이었습니다. 좌판 정리가 끝났습니다. 이명숙은 손수레를 잡았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제가 끌게요. 이명숙이 말했습니다. 됐다. 무겁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이명숙은 잠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손수레를 건넸습니다. 며느리가 손수레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에 그 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왜 이렇게 소리가 나는 손수레를 쓰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소리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가 이 시장의 소리 중 하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명숙과 며느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시장 골목을 나와서 통영 거리를 걸었습니다. 저녁이 되면서 거리가 조용해지고 있었습니다. 가게들이 하나둘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겨울 저녁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거리의 불빛들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명숙은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의 하루하루 중 하나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명숙은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생각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난 것을 생각했습니다. 겨울 바람 속에서 항구에 간 것을 생각했습니다. 갈치를 받아온 것을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도시락을 들고 온 것을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칼질을 가르쳐 준 것을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파스를 붙여준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오늘 하루를 채웠습니다. 이명숙은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나쁘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이명숙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며느리가 손수레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명숙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 내일도 와도 되겠습니까? 이명숙은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와라. 그 말 2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2글자 속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른 뒷모습이었습니다. 작은 어깨였습니다. 허리가 살짝 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뒷모습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단단했습니다. 30년을 버텨온 사람의 뒷모습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뒷모습이 문 안으로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통영거리에 겨울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 바람이 예전만큼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뭔가 조금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 안에서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정확히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졌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이명숙은 집안에서 앞치마를 풀었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천천히 벗어서 거리에 걸었습니다. 내일 또 입을 앞치마였습니다. 모레도 입을 앞치마였습니다. 이명숙은 그 앞치마를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전화번호 수첩이 있었습니다. 이명숙은 그 수첩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이 수첩 속에 담긴 이름들이 오늘도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부는 바다에 나가 있었고, 도매상은 창고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고, 식당 사장들은 저녁 장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두 이 수첩 속에 있었습니다. 이명숙의 30년이 그 수첩 속에 있었습니다. 이명숙은 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겨울 통영의 바람소리였습니다. 이명숙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새벽 3시에 다시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오래된 손수레를 끌고 항구로 걸어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받아온 것보다 더 좋은 생선을 받아올 것이었습니다. 그게 이명숙의 내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 다다음 날도 이명숙이 이 자리에 있는 한 그 새벽은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이명숙은 눈을 감은 채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참는다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명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참는다는 것은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버틴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내일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있다는 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명숙은 그 생각과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통영의 겨울밤이 깊어졌습니다. 바다는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저 먼 바다 위에 어부들의 불빛이 오늘 밤도 떠 있었습니다. 내일 새벽에 항구로 돌아올 불빛들이었습니다. 이명숙이 기다릴 불빛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통영 중앙시장은 오늘도 내일도
그 자리에 있을 것이었습니다. 30년 전에도 그 자리에 있었고, 지금도 그 자리에 있고, 앞으로도 그 자리에 있을 것이었습니다. 비린내가 나는 그 시장이, 이명숙의 삶이 담긴 그 시장이 오늘 밤도 내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명숙도 내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몸이 먼저 기억하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오래된 손수레를 끌고 겨울 새벽 골목을 걸어가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명숙이었습니다. 그것이 이명숙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30년을 참았습니다. 30년을 버텼습니다. 30년을 지켰습니다. 그게 어머니였습니다. 그게 이명숙이었습니다. 그것이 이명숙의 삶이었습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의리는 말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30년을 한자리에서 지켜온 사람이 30년 만에 증명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잘하십시오. 그 사람이 언젠가 당신의 가장 큰 자산이 됩니다. 통영 바다는 오늘도 어둡습니다. 하지만 어부들의 불빛은 오늘도 그 위에 떠 있습니다. 이명숙은 오늘도 새벽 3시에 일어납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오래된 손수레를 끌고 그 불빛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 걸음이 멈추지 않는 한 그 사람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당신 곁에도 있지 않을까요? 말하지 않아서 몰랐던 사람, 드러내지 않아서 보이지 않았던 사람, 항상 그 자리에 있어서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 그 사람이 사실은 당신의 전부를 조용히 만들어 온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명숙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 주변 어딘가에 지금도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셨나요? 말 한마디 못하고 참아온 사람, 뒤에서 조용히 다 해준 사람, 나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 내 곁에 늘 있었던 사람, 그 사람한테 오늘 연락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감사합니다.